최근 들어서 민주당 좌파 진영에 있어 특히 이재명이 인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점들을 조중동이 아니라 어디 좌편향 언론들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 원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김병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김병기와 관련된 아들 취합 청탁 의혹, 이거 어디서 깠다고요? MBC가 녹취록을 한 번, 두 번에 걸쳐 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어디 이재명 정권 내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광수죠. 이 사람 부동산 차명 관리에 부동산 차명 대출까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실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한 지 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조만간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의 첫 번째 인선이 지금 망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그동안 이재명이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그만둘까가 중요하겠죠. 자, 그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좌파 진영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광수와 관련돼서 누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죠? 바로 주간 경향이 먼저 단독 보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경향신문도 똑같이 단독 보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오광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오광수 일부 처신 부적절, 본인 안타까움 잘 표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남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인선했고 그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광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마치 오광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 얘기하듯 넘어간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었다고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 자신들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보도로 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터져 나오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오광수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던 주간 경향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심지어 오늘 오전 경향신문 조간에도 대통령실 오광수 차명 부동산 알고도 묵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미 오광수는 이재명이 임명하기 전부터 저 차명 관련돼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재명이 묵인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자신들은 모르는 척 했잖아요. 보도로 접했다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게 걸렸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낙마를 하는 거죠. 사의를 표명한 거죠.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오광수와 관련돼서 최초 보도한 것도 경향, 그와 관련된 이재명의 거짓말까지 밝힌 것도 경향이라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의 동태가 보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위성락이란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위성락과 관련돼서도 뭐가 터졌습니까? 부동산 논란이 터졌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논란? 위성락이 부동산 자산만 80억입니다.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뉴스타파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위성락이 과거 주러 대사 때 서울 재건축 아파트까지 매입했다라는 보도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타파가 여기서만 끝내지 않습니다. 한 명을 더 거론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 국정기획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한주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 국정기획이라는 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재명 정권 5년의 로드맵을 짜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중진 의원들까지 전진 배틀을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이한주가 이재명이 당선된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확언이 가능할까요? 그렇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릅니다. 정부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여력이 보이게 되면 투기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서의 의지, 그다음에 집값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물어봤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권 때 불거졌었던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한주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한주가 지금 뭐가 터졌냐? 자, 이런 게 터졌습니다. 투기 근절 주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걸 어디서 터뜨렸냐? 뉴스타파에서 터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을요, 친절하게 다 보여줍니다.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자, 어떻죠? 보시는 것처럼 구축 빌라부터 신축 아파트, 심지어 신축 상가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까지 있느냐? 어린이날에 10대 두 아들한테 부동산을 선물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이 10대 두 아들 어떤 사람들이냐? 초딩 중딩이에요. 근데 야, 아버지가 어린이날에 과자를 선물 준 것도 아니고 장난감을 선물 준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선물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선물이 아니죠. 결국에는 뭘 피하는 겁니까? 자신의 부동산 관련된 피해 보고자 두 아들한테 10대 초딩 중딩한테 넘긴 거죠. 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자, 등본까지 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본까지. 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깠다라는 겁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뉴스타파가 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재명이 인사와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조중동이 아니라 경향, 뉴스타파가 연일 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이한주와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이 몰랐을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한주는요, 이재명의 40년 지기 멘토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 내세우는 모든 정책을 다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이재명이 몰랐겠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를 했던 게 바로 이한주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공직자 다주택 다 팔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이 캠프에 앉아놨던 이한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58억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다주택도 이 정도 다주택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사퇴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있었네. 모르지 않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이재명이가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중요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중동이 아니라 어디? 뉴스타파가 까줬다라는 거예요. 야, 이재명 씨 뭐라 그랬어요? 인사가 만사라면서요.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하지 정치했겠냐면서요. 이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부동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광수, 이 사람도 부동산 논란 있는 사람입니다. 위성나, 이 사람도 부동산 논란 있는 사람이에요. 이한주, 이 사람도 부동산 논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인사가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예요?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권에 또다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을 우린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대폭을 상승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9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물이 없어요.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부동산 문제는 뭐죠? 공급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주택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집 가진 국민들을 때려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부동산이라는 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고,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어쨌든 우린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을 얼마만큼 공급하냐 안 하냐가 이 부동산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공급과 관련된 그 어떤 대책 없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결국 서울 집값이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왜? 문재인 정권 당시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집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요. 어떤 매물? 전세를 안 냅니다. 문재인 정권에 벌어졌던 전세 난이 또다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라 말하냐?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부동산 메시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시겠대요. 사실상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네,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우려를 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뭘 보고 있냐면요, 바로 유명 부동산 유튜버들의 채널을 제가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목소리 내는지, 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월급쟁이 부자들 TV라는 곳입니다. 구독자가 무려 199만 명이 돼요.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년간 모두가 쉬쉬했어요. 부동산 앞으로가 무서울 겁니다. 집값 내년부터 무서워진다. 충격적인 한국 부동산 상황. 뭡니까? 전혀 긍정적이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자, 한 개 더 보여드립니다. 부익남TV라고요. 구독자가 무려 153만 명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 당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고 어떤 식으로 방송하냐? 앞으로 전세 미친듯이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 답이 없는 이유. 이재명 시대 부동산 잡힐까? 집값 잡기 어려운 진짜 이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100만 이상 되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달고 있고 실제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라는 게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값이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인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 아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린 이걸 어디서 봤죠? 문재인 정권 당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도가 어떻습니까? 더 빨라요.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지 채 2주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었던 그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권이 채 1주 좀 넘은 상황 속에서 도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이 인선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서 그걸 좌편향 언론들이 까고 있고, 하다못해서 한 사람은 오늘 사표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도 안 들려오니까요.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도 사실상 역대급이지만요,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사실상 제2의 조국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입니다. 자, 김민석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추징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5년 동안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걸렸죠? 이 사람이 그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제공을 했던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7년째 갚지 않았다라는 단독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그게 얼마라는 겁니까?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김민석의 돈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냐? 무려 9명이 됩니다. 김민석 하루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렸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당시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강모 씨에게서 이틀에 걸쳐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5년 뒤인 2023년 4월이 원금 상환 만기일이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순 차용이 아닌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석연찮은 자금 흐름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김 후보자는 서로 다른 9명에게서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9천만 원도 김 후보자는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린 이유를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날 동일 금액을 9명에게서 빌린 거라 쪼개기 형식의 자금 수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는 차용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 등을 김 후보자 측에 물었지만 아직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일단 한 사람한테도 저 수천만 원을 빌리는 것도 우리는 상식 밖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되는 돈을요 하루에 무려 9명씩한테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맡았을 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될까요, 친구 여러분들? 돈을 빌리고도 수년 동안 갚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사인 간에도 이렇게 신뢰가 깨진 사람인데 우리 국민과의 신뢰에 있어 그걸 회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김민석이 최근에 재산을 2억여 원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사인간 채무만 무려 1억 4천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와, 야, 이거는 심각하죠. 자, 우리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공직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청렴도예요. 그리고 그 청렴도의 판가름은요 돈으로 판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죠? 그 돈 문제와 관련돼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돈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벌써 10명이 나오고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가장 문제가 뭘까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민석이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이가 수년 동안 안 갚는데 그걸 가만히 뒀겠냐고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과 일반인의 문제였다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뭡니까, 친구 여러분들? 김민석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민석은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아니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문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석이가 지금 재산을 2억여 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은 채무만 1억 4천이에요. 이 2억 원이라는 게 언제냐? 배우자, 모친 다 포함한 겁니다. 김민석 혼자가 아니에요. 배우자, 모친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2억밖에 없다라고 신고한 김민석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겁니다. 아들내미는요 고교 시절 수천만 원의 국제고를 다녔고 지금은 미국에 억대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세요?
김민석을 비롯해서 김민석 배우자, 김민석 모친까지 다 끓은 재산이 2억인데 그 아들 레미는 고교 시절에 수천만 원짜리 국제고를 다녔고 지금은 억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4천만 원을 빌린 게 아닐까. 또다시 1,000만 원을 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김민석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동안 아들을 향해 국제고 수천만 원, 억대 미국 유학을 보낼 수 있었는지. 근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방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민석의 아들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뭘 보여드렸죠? 김민석 아들이 고3 시절에 법안과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이 공동 발의로서 진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라고요? 김민석이 국회의원으로 갖고 있는 입법권을 아들 대입 스펙용으로 사적으로 썼다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터졌어요. 김민석 아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김 의원씨가 세미나까지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자신을 소개한 글입니다. 교내 표절 예방 동아리를 꾸려 표절교육 교칙 제정과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싶다며 법안 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엔 실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이 제출된 사실이 공개됐고 김 씨가 고3이던 2023년 11월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실제 발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어떤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린 거예요. 김 씨는 또 한글을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한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단체도 설립했습니다.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김 씨는 자신을 이 단체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라고 소개했는데 해당 단체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행사는 김민석 의원실이 진행했고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블로그엔 행사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들 단체 홈페이지엔 모두 삭제됐습니다. 김 씨의 공개 이력이 아버지의 의정 활동과 연결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선 입법 활동이 입시에 활용됐다면 입법권이 자녀 스펙 쌓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단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데 비영리단체의 국회 세미나 주최 경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 아들내미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아들내미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지어는 대학 가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고3 시절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김민석 아들내미가 미국에 유학 가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그 배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아들내미를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 사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였는데 만약 이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더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신규 여러분들, 누구를 벗어나는 겁니까? 조국은 뺨 때리는 겁니다. 네? 김민석에 비하면 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느냐? 과거 조국 사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가득 찬 광화문 목소리가 저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을 임명 강행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 초기 이재명이 인선하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문제도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 가장 민감한 아빠 찬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다고요. 과연 이게 인사가 만사인 사람의 처신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나는 몰라, 난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지지를 보내줄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이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아빠 찬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전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